예.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 연구원 주관하는 행사에 이렇게 사회를 본 적이 없는데 이것도 새로운 경험이라 생각하고 사회를 열심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아침에는 미디어가 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는 미디어의 법이 올바르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초빙 강연을 통해서 들어봤고요. 그리고 좀 전에 두 세션을 통해서 가족관계, 새로운 다양한 가족관계, 가족 형태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산다면 어떻게 구조를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했고요. 그 주민등록 그 체계,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서 주민등록이 어떻게 또 변모해서 개인의 정보 주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사회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적인 식견을 쌓으신 분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5분을 모셨고요. 오비도 계시고, 오비셨다가 현직도 고위 공무원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저는 기왕이면 기관장 이름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시 김기표 위원장이신데요. 법제연구원하고 인연이 있으시죠. 9대 법제연구원장을 지내셨고, 그 전에는 법제처 차장을 지내셨는데, 두 개의 직위는 저하고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기표 위원장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는 순서대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원장님이신데요. 제가 요 근래 계속해서 듣는 멘트가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어디 적어놨는데, 경력은 나눔, 경험은 이음. 제가 아침마다 라디오를 즐겨 듣는데요. 항상 고정된 시간에 시니어 인턴십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인인력개발원이 운영한다고 하는데, 저희 토론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김미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이종영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님이신데요. 중앙대에서 법학전문대학 교수님을 하시고 원장님을 하시고 영예롭게 퇴임을 하신 이후에 광화문 내거리에 사무실을 두시고 에너지법학회를 창설하셔서 회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워낙 오랫동안, 사실은 1990년부터 저랑 같이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영예롭게 마치시고, 또 학교 교수님도 마치시고, 지금 사회자본연구원장님으로 계십니다. 네. 다음은 저희도 코로나 영향을 좀 받긴 한데, 원래 사회만 보셔야 되는데 갑자기 또 토론자로 오신 우리 연구원에 저를 든든히 보좌하고 계시는 강현철 부원장님이십니다. 네, 이제 소개는 마쳤고 말씀을 들을 시간인데요.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기표 위원장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저한테 부여된 시간이 되게 많아서 시간 제한을 드리지 않는 하고 싶은 대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아까 소개를 했는데, 제가 원장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했는데, 9대라는 건 우리 원장님이
또 리마인드를 시켜주셔서 제가 또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늘 정든 곳에 오니까 또 우리 박사님들도 대부분 다 아는 분들 많이 계시고 해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지금 채택이 된 행정심판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권익 구제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시점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쟁점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이런 국정과제에 우리 법제연구원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일단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그대로 그냥 제가 적어놨습니다. 과제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일상 편의를 정진하는 국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원스톱 행정심판 제도를 도입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심판위원들 자격 개방 등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지금 국정과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10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10분 네,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권익구제를 확대를 위한 행정심판제도 개선 현황을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만은 85년도에 소원법 폐지되고 행정심판법 제정 시행된 게 지금 기반이 됐고요. 그다음에 1995년도에 각 부처에 있던 행정심판위원회를 없애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로 통합을 해서 행정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이렇게 실제로 관장하던 부처는 법제처, 그 위원장이 법제처장이 겸직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서 이 시스템이 그대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그때 95년도에 바뀌어서 96년부터 시행되면서, 그 당시에 지금 김경 원장님이 저하고 같이 제가 행정심판 심의관 할 때 과장을 하면서 처음으로 98년도죠, 제 기억에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제라는 그 책을 한 600페이지 정도 됐는데 같이 이렇게 집필해서 발간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김경 원장님이 그 뒤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또 논문도 쓰시고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행정심판 제도의 아주 최고 전문가로, 제가 최고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본인도 맞죠? 최고 전문자. 네,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전문가입니다, 사실은.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그 이름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남아 있을지 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로 갈지, 그건 올해 또 이렇게 국정과제를 어떻게 하는 개편하느냐에 따라서,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기회 되면은 전문성을 살려서 그 위원장으로도 한번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그건 참고를 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행정심판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은, 이거는 98년도에 그 실무 책자를 썼다고 그랬는데 우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작년부터 한 1년 반 정도 계속 그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 책을 한 800페이지 가까이 된 책을 적었습니다. 자세한 건 거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전문성 강화 방안 거기서 논의되는 내용은 일단 간단하게 다 소개를 한 겁니다. 이걸 다
언제 될지는 모르고 그동안에 계속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한국법제연구원도 초창기에 95년 이렇게 이 제도 바뀔 때도 그 당시에도 행정심판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제가 알기로는 몇 건 그 썼습니다. 그 박사님들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셔가지고 연구원이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그 공고를 내놨는데 뭐 어디서 어느 뭐 학회에서도 응모를 할 수도 있고 내일까지가 아마 마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우리 연구원도 그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셔가지고 뭐 결과는 또 심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제연구원이 됐으면 다 왜냐하면 과거에 했던 연구 경력도 있고 전문성도 제가 원장을 해서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박사님들 전문성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제 희망사항입니다. 지금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가압은 일반 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을 통합해서 국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자 하는 게 국정과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반 행정심판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그 업무가 일반 행정심판이고 특별행정심판은 지금 아마 수두룩 합니다. 각 개별법에 있는 까지 합하면 거의 한 150여 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게 뭐 조세심판은 특허심판, 조세심판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소청 있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소청이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그다음에 조세심판은 처음에 아마 그 정도가 논의가 됐는데 지금은 그것도 어떻게 대상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칭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가칭 국가행정심판원을 설치해서 소청심사위원회,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특별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는 방안 등 다양한 통합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돼 있는데 이거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또 실행 또 조직을 통합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쉬운 것 같아도 그 조직에 또 속하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라든지 또 다 모든 게 다 장단점이 있어서 어떻게 이제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행정심판위원회를 또 통합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또 있습니다. 지금 시도행정심판위원회 17개 시도에 지금 설치되어 있으면 시장 군수들이 한 처분은 저희 중앙행심으로 안 오고 각 시도행정심판위원회로 가는데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시도지장이나 도지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좀 객관성이 좀 모자라지 않나 전문성도 그렇고 거기는 또 독립된 보조기관도 사무국도 독립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시도행정심판위원회 합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이 합하면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합하면 여러 가지 또 국민들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논란도 있고 지금 제가 간단하게 논의 배경 통합 필요성을 해놨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필요하면 궁금하시면 질문 시간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심제도 논의입니다. 재심제도도 이거는 결국은 시도행정심판은 그대로 두되 시도행정심판에서 한 재결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중앙행심에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이것도 과거부터 우리 법제연구원에서도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났나 하면은 각 시도별로 인용률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재결 내용에 따라서 시도별로 차이가 나는 거는
중앙행심에서 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어느 시도에서는 인용하고 어떤 시도에서는 기각하면은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그런 건 중앙행심에서 한 번 더 재심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인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거기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만은 장단점이 있고 해서 그 쉽게 논의가 된 지는 상당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논의가 된 지는 오래됐는데 그동안에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제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바람에 그동안 논의됐던 걸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스크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종합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두고 실제로 그게 제도화되는 건 점진적으로 되더라도 이번에는 그 연구 보고서에다 모든 사항을 한번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 뭐 그런 차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번에 보면 행정심판위원회 상설화 방안. 지금 저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도 제가 위원장이나 그다음에 상임위원 세 분 있으니까 뭐 상설 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 행정심판국이 보조국이 있는데 그건 또 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그 국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산권이나 인사권이 독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상설 기관으로는 볼 수는 없고 준상설 기관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라든지 하든지 이름을 뭘 하든지 간에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국무조정실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독립성을 확실하게 갖춰야 된다 하는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그 이번 연구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이 어떠냐 하면은 2022년 7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까지 응모를 다 받습니다.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선정된 그 연구기관이 이제 저희 중앙행심하고 같이 그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계속 연구를 해서 11월까지 연구 보고서를 내는 걸로 그 사이에 또 공청회도 개최하고 관계부처 또 참여해서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게 나온 걸 토대로 해서 내년에 행정심판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서 상반기 중에 각 부처 협의를 다 마치고 늦어도 내년 정기국회에는 법안을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또 우리 그 법제연구원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법제연구원이 과거에 이런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또 관심을 가지고 또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은 되는데 또 최종 뭐 이렇게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 전부 다 시대 변화에 따른 권익 구제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표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1995년도 12월 6일 날 제가 좀 찾아봤더니 12월 6일 날이었습니다. 법률제 5,000호로 행정심판법 중 개정 법률 그게 공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12월 6일 날 법제처에서는 기념식을 했고 그때 당시 제가 공무원 된 이후로 처음으로 법제처장 표창을 받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1997년도에 제가 그 행정심판 담당관으로 첫 이제 과장보직을 발령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받자마자 당시 심의관님인 김기표 심의관님과 다른 옆에 과장님과 같이 당시는 행정심판 이론과 실제였는데 요번에 받아보니까 행정심판 이론과 실무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때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네, 다음은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김미곤입니다.
제가 뭐 외부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한국법제연구원 32주년 그 개원 기념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 좀 전에 올라오기 전에 스마트폰을 켰더니 응모하라고 저한테까지 뭐가 왔어요. 예. 제가 받은 게 지금 종합토론회 이제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 생활 속 입법 과제. 그래서 먼저 우리 사회 이제 시대 변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뭔가 뭐 대충 말씀드리면은 저는 인구 및 가족 구조의 변화 부분이 우리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 환경의 변화, 그다음에 이제 이제는 신자유주의를 지나서 이제 포스트 신자유주의, 그리고 투키디데스의 함정. 사실 이제 뭐 아시겠지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게 과거 500년 동안 역사를 보면은 G1과 G2 간의 바뀜에서 16번 바뀌었는데 그 중에 12번이 전쟁으로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의 어떤 이런 현실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많은 영향을 주리라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에 따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뭐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한 30 몇 년 동안 항상 연구했던, 제가 사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신이거든요. 거기 뭐 부원장으로 끝나고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원장을 좀 하다가 지금은 한국노인리개발원으로 가 있습니다. 양극화라는 부분들은 저는 이게 지금도 이제 양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마치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스프링을 눌리면은 계속 줄어들다가 언젠가는 이게 튀겨 나오는 뭐 그런 단계까지는 저는 양극화 이런 부분들은 진행되리라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뭐 모든 것을 제가 이제 다룰 수는 없는 거고, 인구 가족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입법 과제라기보다는 제가 뭐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정책 방향 이런 부분들은 좀 뭐 혹시라도 뭐 입법 이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 가족 구조 변화를 제가 뭐 다룬 이유는 저는 인구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이건 뭐 여러 유명한 분들이 해놨어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저는 뭐 여기에 동의하는 바고, 그래서 87쪽의 인구 변화 양상을 보면은 지난 40년은 저출생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뭐 지진이었다라고 뭐 서영수 저출산고령의원회 부위원장님 발표 자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1980년도에는 출생아 수가 86만 명, 출산율은 2.82명, 주요국의 최고였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27만 명, 0.84, 주요국에서 최저. 앞으로 40년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2060년이 되면은 고령화율이 43.8%,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2045년 이후에는 일본보다도 우리가 고령화율이 더 높게 갑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연구했던 뭐 복지 관련한 통계, 뭐 인구 관련한 통계, 뭐 이걸 OECD 국가하고 비교를 하면은 좋은 것은 대부분 꼴등. 출산율 이런 거 우리 이제 꼴등 아닙니까? 좋은 거. 나쁜 것은 대부분 1등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 뭐 자살률, 뭐 등등등. 예, 그런 어떤 아픈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중위 연령도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2060년이 되면은 중위 연령이 61세가 된다. 참 끔찍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 현실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구 가족 구조 변화를 뭐 짧게 살펴보면은 인구 구조 변화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저출산, 우리 뭐 법제연의 박사님도 아까 뭐 발표 내용에도 있었는데 저출산을 설명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가임 여성의 인구수, 인구학적인 요인이죠. 두 번째는 청년 세대가 생각하는 이상 자녀자 숫자, 문화적인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 기대 소득, 경제적 요인인데 우리 사회는 이 세 가지 다
어떠한 측면도 그렇게 밝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는 밝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88페이지 자료집을 보시면은 1970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4.53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베이비 부모해서 61년, 71년, 81년 요 텀들에 출생자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뭐 자료집에는 70년부터 소개돼서 이제 그렇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고령화율 같은 경우는 2025년이 되면은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노인 인구 수가 20%를 넘기는 사회, 1,000만 노인 뭐 이런 시대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고, 그러한 곳에서 노인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현재 노인 일자리 현재는 84만 5천 명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89쪽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 전망 부분들은 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구조의 변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자세한 발제는 법제위원회 그 박강동 박사님이 아까 해주셨고, 그래서 뭐 앞으로는 뭐 국제 간의 이제 교류 확대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지금 잠시 주춤할지라도 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늘려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욕구가 이제 증가되는 것인데, 제가 옛날에 한 5년 전인가 국회에서 발표를 하면서 뭐 다양한 가족 구조의 변화 이거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는 사람과 사람 간의 다양한 가족도 있지만은 사람과 인공지능 간의 어떤 가족도 형성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발표를 듣고 계시던 교수님 한 분이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이 미쳤다고 그 옹졸한 인간하고 결혼을 하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일패당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뭐 입법 과제, 뭐 정책 과제라고도 뭐 볼 수 있는 건데 뭘 해야 될까? 저는 이제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라는 위원회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인구 문제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쟁을 선포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우리가 한민족이다라는 이 틀을 좀 벗자.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독일 이제 마인츠시에 바이오엔테크 우리 mRNA 뭐 코로나 19 이게 그 뭐 약 개발했는데 원래 마인츠시가 엄청나게 재정이 어려웠대요. 그러다가 이 바이오엔테크 때문에 요새 재정이 너무너무 풍부하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단순 노동자들 어떤 이민을 넘어서 적어도 코리안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이민 정책 이런 부분들도 뭐 법이 필요하다면은 법으로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진국 함정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선진국 함정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별로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일본을 보면은 쟤들은 선진국 함정에 빠져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선진국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어떤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양비는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부양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세대 간의 계층 간의 갈등은 또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연도가 잘못됐네요. 상대적으로 부양비가 낮은 2030년 전까지 적어도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경제 지상주의였습니다. 황금 만능주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신주의였습니다. 여기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지속 가능한 모델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90쪽에 이제 인구 감소는 필연적으로 지역 소멸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인 어떤 뭐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령 인구, 청년 인구 당연히 감소하죠. 여기에 따라서는
모병제 도입 이런 것도 뭐 법적으로 우리가 검토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면은 아까 이제 부양비 증가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당연히 그 중에 사회보장비는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거기 그림 하단에는 연령별 의료비 전망 부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지금의 어떤 복지라는 방식은 어떤 거냐 하면은 욕구가 있는데 돈으로 서비스로 뭐 다른 수단으로 채워주는 방식인데, 절대적으로 우리 사회가 저비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돈 500만 원 월급 받아서 허걱대는 사회보다는 돈 300만 원 가지고도 여유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미국은 의료비를 GDP 대비 약 한 19%를 씁니다. 우리는 9% 조금 못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이 한국보다도 훨씬 의료의 내용들이 뭐 비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하는 게 나쁩니다. 사회를 어떻게 재구조화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적은 비용을 쓰고도 훨씬 좋은 어떤 아웃컴을 산출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리는 이상사회라는 것은 병이 많고 유능한 의사가 많은 사회가 아니라 병이 적고 적정 의사가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어떤 체계들을 절대적인 욕구가 낮은 저비용 사회로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리라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인 가구하고 노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는 돌봄 수요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라는 부분이 아까 일본의 사례를 아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적은 비용으로서 그러니까 에이징 인 플레이스거든요. 정든 곳에서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뭐 지금은 저기 선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6개 지역에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 법제화가 필요하리라.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고독사 이런 부분도 당연히 많겠죠.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라는 게 숙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노인으로 진입합니다. 기대 수명은 늘어납니다. 이분들이 또 건강하십니다. 다양한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제도 도입이 매우 늦었어요.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거의 3배거든요. 정확히 2.8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연금제도를 현재 연금제도를 바꾼다고 될 수 없는 겁니다. 기초연금을 올리거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벗어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4만 5천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지만 이게 법도 없어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법인 또는 노후경제활동지원법 뭐 저는 이런 걸 제정해서 베이비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그 소개를 드릴 때 미처 말씀을 못 드려서 직접 소개를 하셔서 죄송스러운데, 보건사회연구원의 부원장까지 하시는 등 장기간 보건사회연구원 내에서의 연구를 바탕으로 인구구조 변화, 가족관계 변화에 따른 정책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저출산 대책, 이민 정책, 선진국의 함정, 그다음에 지금 상대적으로 부양기간이 낮을 때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제 보기에는 저비용 사회 구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현재 직함을 갖고 계시니까 노인 일자리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어찌 보면 우리 지금 주제에 가장 맞게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 생활 속 입법 과제를 가장 적절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다행히 이제 이 관련되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에 있어서 아마 중요한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종영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이종영입니다.
저는 사실 법제연구원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처음 직장을 잡은 데입니다. 그래서 우선 뭐 한국법제연구원 32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저는 축하하고요. 처음 이제 초청을 하신 분이 그 종합 토론을 하려고 하니까 좀 참석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뭐 주제고 이런 건 전혀 생각 없이 당장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주제를 뭘 발표할까 그런 생각하지 않고 한국법제원에 가면은 이런 반가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토론문을 좀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 무슨 토론문은 앉아 있다가 발표는 좀 듣고 그냥 이야기하면 되지 무슨 놈은 토론문을 작성하라 하느냐. 그런데 뭐 토론문을 작성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한번 보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 생활 속 입법 과제인데 내가 이런 주제를 어떻게 발표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에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시대 변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국민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입법 과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시대는 자연적으로 변하는 것인데 이걸 뭘 또 하도록 재건했는가? 모든 입법 과제는 다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지 국민 생활과 관련이 없는 입법 과제가 어디에 있나? 입법 과제라는 건 당연히 법제연구원이 하니까 당연히 입법 과제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외연과 내포 속에는 뭔가 철학적인 개념이 하나 있겠더라.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시대 정신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입법적으로 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던져달라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짐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상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말을 지금 내가 이 순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일단 뭐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 생활 속 입법 과제는 제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 한국법제연구원의 개교 기념일에서 개원 기념일에서 하니까 한국법제원의 앞으로 입법 과제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 정신에 부응을 해야 되고 그 시대 정신의 부응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제가 한번 보면은 사실상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에 따라 가지고 그 뭐 개념 정리를 달리할 수도 있는데 한 18세기 이전까지는 있어 가지고는 시대 정신이라는 건 없었어요. 세계 어느 누구도. 가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보편적이고 영원 지속한 것이지 시대에 따라서 변하면은 그것은 정신이 아니다. 그건 정신이 아니고 가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독일 1769년에 그 독일 헤르드라는 사람이 민족 정신이라는 책 속에서 민족 정신이 영구 불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는 거다.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이 헛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뒷 사람들 우리 이제 계속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 이제 법제연구원 기념만에 또 이제 다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말을 이 사람 혼자서 했으면 헛소리일 건데 그 뒤에 그 게테라는 사람이 또 파우스트에서 또 이 시대 정신을 언급을 합니다. 이래 하면서 끊임없이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가치는 변한다. 그 변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지 변하지 않고 만구불변의 진리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헤겔은 또 역사 철학에서 또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인류의 가치는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보편적인 가치다라고 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가치를 갖고 있다. 그래서 헤겔 말을 보면은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이끄는 시대 정신이 있고 이러한 시대 정신을 깨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인생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가 된다. 결국 이제 법제연구원에 제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은 바로 사회의 흐름이라든지 그 시대의 정신에 맞는 입법의 방향을 설정을 해서 여기에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아마 법제연구원이 우리나라의 가장 리더적인 법제연구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서 시대 정신은 도대체 뭐냐? 이걸 제가 고민했어요. 근데 깜짝 놀라면 제가 시대 정신, 지금 내가 있는 시대 정신은 뭐지? 시대 정신을
10년 단위로 끊을 수 있을까? 1년 단위로 끊을 수 있을까? 안 그러면 1분 단위로 지을 수 있을까? 지금 내의 순간에 있어가지고 이 시대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발표하고 같이 앉아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너무나 이게 단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이게 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고답적으로 자기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도 모르게 표현을 잘 하는 것이 학자의 특징이라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흔히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 4차 산업이라든지 또 뭐 자유와 평등이라든지 공정과 정의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시대적인 시대 정신이 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시대 정신은 어떠한 특정된 시점에 있어가지고 그 시대 정신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시대 정신은 옛날 해겔이 이야기하던 게테가 이야기하던 헤르드가 이야기하던 그런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법제연구원도 지금 현재 각 연구자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시대 정신을 다 따로따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기표 원장님도 지금 현재 김기표 원장님의 시대 정신에 있어가지고는 행정심판의 시대 정신이에요, 이게. 이래서 시대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주관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조직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다 다르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이 결론에 도달한 것은 뭐냐? 아, 시대의 정신은 결국은 이렇게 다 파악한다라면 결국 이것은 하나의 다원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는 모든 사람들이라든지 분야의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나름대로의 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각자의 연구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법제연구원에 있어가지고 시대 정신에 같이 맞는 것은 우리 원장님도 각 연구자의 개성, 자기가 갖고 있는 연구 분야를 가장 존중해줘서 그대를 연구를 하게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에 맞는 가장 좋은 어떤 그 리더십이 되지 않을까. 이는 이제 뭐 해겔이 한 리더십과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일치한 이제 그런 게 되지 않겠는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코로나 이것도 언제든지 지나간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시대에 있어가지고 세계 질서는 완전히 다 예전과는 다른 시대로 변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뭐 우리 일제 세계가 끝나고 나서도 분명히 세계 질서가 완전히 개편되듯이 또다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완전히 개편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마찬가지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시대의 정신, 우리 시대의 정신은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 중에서 코로나는 지나가는 것, 그러나 조금 더 시대의 정신이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는 분야는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4차 산업혁명은 이것이 단순히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흔히들 이제 단순한 하나의 레토릭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은 각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에서 저는 좀 상당히 아쉬운 면이 좀 있어요. 야, 이렇게 했을 때 실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것은 도대체 뭔가? 이거는 기술과 과학이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 되고 그 속에서 우리 인문사회를 하는 분야는 결국 거기에 대해서 단순히 설명을 해주고 그냥 말만 하는 이런 시대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좀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우리 애들 다 컸지만 전공을 하라 그러면 야, 빨리 뭐 인문계 가지 말고 그 이공계로 가라. 이제 그렇게도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참 이 4차 혁명 삶에 있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가 있으니까 결국 우리 법제연구원의 입법 과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변화하고 있는 사회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문제를 나올 때 끊임없이 많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정책을 다양하게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많은 법을 제정하면 제정할수록 국가는 또 더 이상 비판을 계속받고 과연 국가가 필요하냐 뭘 했느냐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앞으로 더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분명히 역할을 바꿔야 될 것은
이거는 국가 역할과 사회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필요가 있다. 이거는 각각 개인에게서 각자가 책임져야 될 분야 있고, 사실상 인간이 어떻게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아가는 것은 책임과 자유와 권리를 동시에 누릴 때, 그때 인간은 스스로 행복한 것이지, 자기가 근함만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각 개인이 서로 해야 될 영역, 사회가 해야 될 영역을 오히려 국가가 빼앗아서 법제연구원도 쓸데없는 법을 끊임없이 만들려고 하고, 각 부처에서도 계속 국회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법을 계속 만들려고 하고, 2개 있는 법을 5개로 쪼개서 또 거기에다 몇 개 부처가 제도를 하고, 과연 이런 것이 우리 시대 정신에 맞는 입법인가? 예,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마 더 총명하신 아마 법제연구원에서 판단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법제연구원의 입법적인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보니까 어느 정도 시대 정신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시대 정신은 저는 이제 다원성이고, 그 다원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또 변하고 각자의 영역 속에서, 조직 속에서 서로 싹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 토론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갑자기 이제 하다가 오면서 사실상 KTX를 타고 오면서 오늘 내가 무슨 헛소리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 생각한 거고, 이거 쓴 거는 그냥 쓴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법제연구원의 앞으로의 발전은 조금 시대 정신을 좀 포함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용 회장님에 대한 시대 정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역시 학자님들은 일상적인 말을 고상하게 풀어서 쓰는 그런 이 뭐죠, 전문적인 이 역량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뭐 한 말씀 주셨는데, 연구자마다 시대 정신을 갖고 있고 중요한 건 다원성이니 연구자의 시대 정신을 존중해줘서 개성을 존중해주고 개입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래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비드 시대 4차 산업혁명이 주일 텐데, 기술과학의 인문사회가 좀 뒤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의 어떤 주체적 역량이 4차 산업혁명을 건너뛰어서 좀 더 충만하게 좀 발휘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또 와닿고요. 국가 역할, 사회 역할 주셨는데, 국가가 너무 개입해서 규제 천국, 규제 지옥으로 만들지 말고 철학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법제연구원의 어떤 입법 과제 또는 수탁 과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가장 베이스가 되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의 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분량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충분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말씀 주십시오. 네. 네, 제가 30분짜리로 준비했지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절반 이하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종영 교수님께서 총론을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냥 강론을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이 자기 민법전에 대한 자부심을 대단히 많이 가졌는데, 민법전이 나오자마자 학자들이 이러쿵저러쿵 비판하는 걸 듣고 나는 내 민법전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탄식을 했는데, 법률은 탄생되는 순간부터 낡아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근데 제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환경법이나 또 해양수산법 그리고 이제 관련된 법률들을 살펴보니까 상법이나 민법이나 이런 형사법 같은 그런 근간의 법률들보다 훨씬 더 현 체제에 안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지만 제가 오늘 다른 분야까지 말씀드리면 오지랖이 너무 넓을 것 같아서 평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요때는 목이 안 잠겼는데 환경 생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환경 생태 관련 법률이 얼마나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가. 세계는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 환경 생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 뒤에서는 아마 이 화면에 예쁜 꽃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리산에서 찍은 한밭꽃입니다. 북한의 국화인데요. DMZ에는 지금도 피어 있습니다. 지리산에는 이미 졌지만 너무 예뻐서 제가 종종 씁니다. 저는 이 환경 생태 관련된 법률들을 다시 이렇게 분석하면서 우리가 너무 환경 정의에 오랫동안 매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에서 말하는 경제 정의, 생태 정의를 넘어서서 영겁 순환을 지향하는 자연 정의를 고려하면서 우리가 법의 앞날을 생각해야 되겠다고 믿습니다. 100세를 지향하는 노인분들은 100세를 사시는 것이 미덕입니다마는 생태 순환의 관점에서 보면은 제때에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미덕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산업사회라든가 일상생활을 보면은 수많은 그 탄소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기후변화 당면 과제지요. 이것을 위해서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전에 녹색성장법 때부터 이렇게 완벽한 체계를 짰습니다. 실은 이렇게 완벽하게 짜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더 완벽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수많은 돈들이 현재 지구 엔지니어링 쪽에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햇빛 이거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아예 내려오지 말고 중간에서 좀 성층권으로 가줬으면 고맙겠어. 네. 그리고 이 지구 엔지니어링은 그렇게 성층권을 구름을 통과한 이 햇빛들에 대해서 지상에서 지하에서 해양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탄소를 붙잡을 것인가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이런 연구가 MIT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기계를 눈 밝으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요. 현재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에서 쓰고 있고 이것은 스위스에 있는 것입니다. 힘들게 뭐 하려고 우리 기업의 MRV, 모니터링, 리포팅, 또 베리피케이션 이런 것을 해서 뭐 하려고 크레딧을 받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기계 돌려서 이산화탄소 붙잡아서 그냥 크레딧 받는 게 제일 쌉니다. 뭐 바다에 해초 심고 나무 심고 이거 굉장히 비쌉니다. 그럼 바보짓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는 아이슬란드에다가 10조 원이 아니라 10조 달러를 10년간 투자해서 이렇게 직접 캡처하는 그런 시설들을 벌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술은 보드카인데요. 에어컴퍼니사가 CO2로 만든 제품을 벌써 작년, 재작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아쉽게 맛은 보지 못했는데요. 보드카 맛이 제대로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후변화 속에서 이렇게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IPCC가 우리 1900년을 기준으로 해서 2도씨까지 가면은 우리 다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1.5도씨까지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형은요,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이렇게 제시한 모형입니다.
이게 이 지구가 도대체 간빙기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뜨거운 지구로 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안정화된 지구로 가자면은 왼쪽으로 쓱 빠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5도를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이 기후변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도는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종종 합니다만 이런 멋진 곳에 가지는 못하고 제주 앞바다가 쓰레기라서 가끔 그거 주스러 들어갑니다. 근데 해양의 해수 온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 탄소 저장 능력이 감소하고 있어서 이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 때문에 육상에서 아무리 요변을 부려도 이 기후 변화를 중단시킬 수 없는 그런 멈출 줄 모르는 기관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여기 보시면은 2017년 2년 전에 아마존 열대 우림의 상류 모습과 그 2년 후에 어떻게 해서 브라질 사람들이 또 다국적 자본들이 이걸 해먹었는가 하는 것을 위성으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브라질 유역이 공급하는 산소 공급량이 전 세계 10%를 차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시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가 브라질 유역을 20%를 까버려서 세계 산소 공급량의 2% 단순화시켜서 이거 줄어들면 우리는 4,000m 고산지대에서 느끼는 산소 호흡에 헐떡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산소결핍 이런 데 대해서 자연기반 해법으로서 이것은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굉장히 열을 올리는 그런 네이처 베이스드 솔루션을 강조하면서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자. 그래서 해양이라든가 농경지라든가 토양이라든가 경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탄소 흡수원을 비약적으로 확보해서 조절 서비스를 늘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산림자원의 공익적 가치가 이 221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 탄소 흡수원법 제2조에 보시면 제10조에서 탄소 흡수원이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토양을 넣어 놨습니다만 대부분 산림 자원을 중심으로 탄소 흡수원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물학적인 탄소 흡수, 지질학적 탄소 흡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면은 우리는 경제적 유인 규제로서 탄소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럽에서는 외곽에서 탄소세가 작동하면서 그 안에서 배출권 거래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체계 속에서 시장 유인 체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선택합니다. 누가 그냥 앉아서 탄소세를 먹을래 노력해서 배출권 거래로 유인을 확보할래 하고 있어서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탄소세제가 적용이 되고 있고 따라서 EU ETS라는 그런 배출권 거래 체제가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여기로부터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세기본법에 국세에 대해서 열거하지 않으면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에 탄소 배출세를 집어넣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탄소 배출세법과 같은 것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기후변화만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IPCC가 합동 워크숍에서 기후변화에 매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CBD, 생물다양성 협약의 취지와도 같습니다. 즉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을 동시에 저지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EU의 생물 다양성 전략 2030 또 유럽 녹색 교환 2050의 그런 핵심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생물 다양성을 유출하는 생태계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흐름으로서 피드백, 인풋과 아웃풋을 지속하고 있는데 우리 인류는 너무 이것을 이익만 얻어 쓰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반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이 인류에게 베푸는 혜택을 생물다양성법은 생태계 서비스라고 정의를 새로 내렸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것은 4가지 생태계 서비스를 범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4가지 중에서 극히 일부분, 작은 삼각형에도 못 미치는 그런 일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제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1992년부터 자연자본 계정을 각국의 예산 회계 체계에다 도입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우리는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에다가 국토개발에 관해서는 계정을 잘 두고 남니 밑지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개발로 인해서 자연 생태계가 손해보는 그런 편익은 전혀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2년, 2013년 CBD는 각국에게 제발 좀 이것 좀 자연 자본 계정을 마련해라. 뭐하냐? 왜 개발만 이익을 주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서 두툼한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러니까 자연자본 기본 계정은 이렇게 그 시기에 가액을 내고 증가 총액을 내고 감소 총액을 내고 가액을 재평가해서 충분히 계정을 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안 움직여서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여기에서 보시듯이 노르웨이가 돈을 대서 좀 못 사는 나라들에 대해서 또 EU가 돈을 대서 조금 잘 사는 나라들에게 이렇게 실제 자연자본 계정을 국가 이행 체계로 하는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OECD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요, 각국이 얼마나 많은 생물 다양성세, 그 다음에 퍼미트 시스템 허용권을 이렇게 운영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어서 짝퉁을 비슷하게 가져다가 한두어 개 밀어 넣습니다. 저는 이 페이퍼를 정부가 바뀌면은 환경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려고 했는데 아직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주류화를 위한 활동을 EU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는 환경이양 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은 환경이양 평가 체계로 나가다가 이해 당사자가 다수이고 갈등이 첨예화되면 생태계 서비스 평가로 전환할 것을 환경부 가이드라인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할 것 같지만 업체들은 합니다. 왜냐? 그 다음에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영국에서 환경영향 평가 체계와 생태계 서비스 평가 체계를 병행하는 그런 시스템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환경부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마이동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 모형과 민간 모형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병행이 되어야 되는 이론적인 모형도 우리 국내에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런 것들이 실제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ESG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자원봉사하고 있는 그 국민신탁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생태계 서비스를 기업의 ESG와 연결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간척지를 역간척해서 블루카본을 얻어주려는 구상을 또 해수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기업들에게 필요로 한 ESG 경로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녹색 기업들에게 CSR 없는 ESG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마이클 포터 하버드 경영대학 교수님의 얘기니까 그걸 좀 잘 귀담아 듣고 CSR을 기반으로 ESG를 하라. 아무리 해도 녹색 금융을 넘어서서 그렇게 하고 ESG는
개량화하는 방법이지만 CSR은 기업의 문화를 반영한다.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손에 꼭 쥐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부에 해수부에 낡은 법 체계 속에서 안주하지 마라. 저는 얘기를 마치자면 우리 법제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다른 분야에서는 열심히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이나 생태, 해양 쪽에서 수많은 낡은 법들이 안주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우리 저 공무원 출신 두 분 원장님들께 누가 안 되면 좋겠는데요. 더 안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규제개혁위원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너무 규제에 안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법제연구원이 좀 아까 이종윤 교수가 말씀하신 시대정신을 반영해서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데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뭐 저는 이걸 산목련이라 부르는데요. 네, 산목련이 부르는데 저도 북한산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참 예쁘다, 예쁜 꽃인데 지난번에 이 건너편에 수목원이 있는데 수목원 원장께서 이걸 대놓고 그 예쁘다는 말을 잘 못한다. 이게 북한의 국화다 보니 그래서 예쁜 꽃이 지금 사장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기 시작하시면서 환경 위기,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해야만 하는 이유,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환경, 해양 등등의 법 체계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냐, 탄소세, 자본 기금 등등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생물 다양성 유기에서 생태계 서비스의 평가로 환경의 평가가 전환될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정말 듣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대한 가장적이고 레디컬한 처방을 내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아마 이렇게 레디컬해 보이더라도 머지않아는 이걸 정말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비된 상황으로는 마지막입니다. 우리 강현철 부원장께서 요즘 지방의회와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에 관련되는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법제연구원 강인출입니다. 오늘 마지막 토론인 것 같은데 길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짧게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토론문에 관련돼서 이 토론문 작성 요청을 받고 주제를 봐서 이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생활 속 입법 과제라고 해서 앞에 이 토론하실 분들 몇 면을 보고 어떻게 하면 앞에 분들하고 다른 주제로 조금 토론문을 작성해 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게 지방자치 더더군다나 지방의회 쪽으로 얘기하면 이쪽 분야는 얘기하시는 분이 없겠다 싶어서 관련돼 있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특히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에 자치 분권 관련돼 있는 논의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국회에서 이제 후속 입법 조치들과 관련돼 있는 논의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된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중앙지방협력회 입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져서 운영들을 하고 있고, 조례 관련돼 있는 법들도 이제 협회법 같은 거나 이게 조례 발안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행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발빠르게 이제 제도들이 마련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개선 관련돼서 논의되고 있는 행태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논의들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나타났던 게 이번에 이제 제시하고 있는 조례 입법 하위 법령 제한 금지에 관련된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들 자체를 이게 많이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거나 논의를 활발하게 하는지를 않아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가 이제 어떤 이게 조례에 대한 시혜적인 어떤 조치들이나 이런 걸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굉장히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례 입법이라고 하는 것들의 입법적 지위를 이제 구조화시키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게 이 문제 제기를 좀 해서 관련돼 있는 내용들의 변화를 좀 초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행소 때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보통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중앙지방이라는 행태의 논리 구조상 이제 지방을 어떤 하위 구조의 일부로 생각을 하고 조례 같은 경우도 심지어는 이제 이 입법 구조를 설명할 때 이제 문법 법률 그리고 대통령령 그리고 불령 다음에 이제 조례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하위법의 개념인 것처럼 조례를 이제 인식하는 구조들이 있는데 그냥 그 최소한 이제 대통령령과 동일한 행태 정도의 법적 지위 내지는 법률과 대통령령 중간 정도의 입법적 지위들을 부여해 주는 행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정도의 입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의 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식을 한다면은 조금 더 조례 입법적 지위를 확립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안건에 관련된 고민들을 공유해 보고자 사실은 이제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법률의 구조상 보면 대부분 다 심지어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를 정한다 뭐 이런 식의 입법적 구조들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내용들이 사실 조례를 직접 이제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서 조례를 직접 위임하기보다는 이게 중앙에서 정해놓은 어떤 표준 조례안이나 중앙의 어떤 위치나 이게 정책 방향의 기준이나 내용에 따라서 조례가 위반되는 구조들이 만들어지는데 최소한 이제 법률적 구조 내에서의 어떤 구조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여기 정할 수 있는 구조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적 변화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 되게 잘 통용 안 되는 분야들, 이게 생각들이 공유가 잘 통용이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왜 지방마다 입법적인 내용인데 다르게 적용되지라는 것들인데 특히 복지 분야나 이런 것들이 논의를 할 때 A군에서는 지원금을 100만 원을 주는데 B군에서는 왜 50만 원밖에 안 주지? 라는 게 이제 근데 지방자치를 하다 보면 이게 당연한 인식이 되어야 되는 행식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게 이제 다르면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중앙에다가 똑같이 동일한 기준과 내용과 절차화를 만들어 달라라고 오히려 주장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어서 사실 자치적인 어떤 관점에 있어서의 어떤 자율성, 분권성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게 이 주민들 스스로가 해치는 뭐 그런 인식적인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조례입법의 어떤 구조나 내용들이 각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구조화되는 그런 행식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례입법 제정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보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방안들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게 이제 최근에 생겼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중앙의 행정 파트와 지방 행정 파트가 협력해서 관련돼 있는 아이템과 구조들을 같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의회도 오히려 이제 국회와 지방의회가 같이 법률 간의 논의와 관련된 협력적 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서 이게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회의 같은 걸 따로 만들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 생각하는 게 이 협의나 협력의 조직체로 잘 안 보는 행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조차도 지방의회 자체를 어떤 이 하위 조직 내지는 이게 지방행정 하위 조직인 지방행정부처의 일부 조직 뭐 이런 행태로밖에 이해를 하지 않아서 지방의회 자체의 독립성이나 아니면 자체의 어떤 기관성 자체를 인정하기 조금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전환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간의 협력적인 관계들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 관련돼서 특히 조례 관련돼서 이제 제도화됐던 게 주민조례 발안 제도들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기존에 있던 제도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약간 행식적이고 이런 행태들을 조금 실질화한 행태의 입법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제 조례 입법 발안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현실적인 차원에서 많이 이제 주민들이 참여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조례 입법의 어떤 법적 성격을 조금 더 위치화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적극적인 참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주민 스스로 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들을 좀 만들어서 홍보나 교육들을 조금 많이 하면 이런 부분들도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이제 연구원에서 이제 많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치법과 관련돼서 이제 조례입법 평가 관련된 내용들을 되게 많이들 논의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시작부터 저희들하고 같이 조금 교류하고 협력해서 제도화했던 것게 이제 조례입법 평가에 관련된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통계를 보니까 10개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에서 4개, 그리고 한 40여 개 되는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전체로 한 54개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입법 평가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회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지방정부, 그러니까 지방행정권 쪽에서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는데, 많은 경우들이 의회 쪽에서 많이들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와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입법적인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 견고하고 어떤 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을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세팅되면 이게 조례 입법의 어떤 법적 지위와 내용들이 견고해지고, 그게 입법적인 어떤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치분권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확립할 수 있는 어떤 이게 정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들 중에 잘 인지되고 있지 않은 것 중, 이게 입법적인 내용들 중에 하나가 지방의회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하고 다르게 지방의회법이 있는데, 이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정부조직법과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자치법이 있으면 지방의회법도 따로 있는 구조 형태로 해서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독립적인 어떤 인식들을 갖추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관련되어져 있는 논의들의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것들이 최근에 이제 뭐 인사권 독립 문제나 조직 구조와 관련된 변화들이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아울러 조례법에 관련돼 있는 법적 지위들도 조금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토론 과제로 삼아서 문제 제기를 조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자치입법 강화를 위한 아마 과제가 국정과제로 채택이 돼 있다고 보고 있고, 많은 저기 과제들이 있는데, 특히 자치입법, 이게 조례에 대한 인식이 헌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조례에 대한 인식이 법적 지위가 좀 더 그 상위 레벨에서 위치하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하위 법령에서 조례에 대한 어떤 해석 규정, 준거를 두도록 하는 그 기준을 두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을 없앤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사실 저도 경험을 많이 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지방자치법 하위 규정으로는 그 수수료 관련되는 그 통합 규정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한 10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통합할 게 하나도 그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자유를 존중해 줬죠. 그런데 이거 이 시에서 다르고 그 발급 수수료가 이 시 저시 군에서 너무 다르니까 통합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받아가 지금 100개가 넘는 아마 수수료 규정으로 두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입법 좀 더 공고화되려면은 주민의 인식 전환, 중앙정부의 어찌 보면 무대응 전략 이런 것들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도 주시고,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지위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이 지금 그 주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조례입법 평가 제도가 좀 더 공고히 돼서 이 전체적으로 조례의 어떤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법제연구원이 좀 더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그 4시부터 5시 반까지 사실은 받아서 이 시간을 나한테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부여했냐 하는데 지금 5시 반이 됐습니다. 저는 시간이 좀 남으면 플로어에 계신 분들한테 마이크를 좀 드려가지고 좀 발언하실 수 있는 32주년 저희 생일을 기념해서 학술대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특별하게 혹시 그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이제 특별하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직하신 로펌에 계시는 분께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다른 분들은 몰라도 한번 그 마이크를 드렸으면 싶은데요. 네, 기 마이크가 갔으니까 저기 딱 한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훈입니다. 오늘 32주년 기념학술대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감회가 새롭고요. 제가 온 회사 연구원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딱 앉는 순간 다시 또 입법 과제를 고민하던 시절이 떠올라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연구 조직을 떠나서 뭐 어쩌면 필드에 나가 보니까 사실은 이런 연구가 얼마나 실제 기업이나 경제 활동에 중요한 기초가 되는 작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됐고요. 그를 위해서 우리 연구원 식구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우리 원우님들, 선배님들이 얼마나 애쓰셨는지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법제연구원 32주년을 축하하고 성황리에 기념학습대회를 마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도 됐고 플로어에서 한 말씀 더 들었고 해서 마무리가 될 시간입니다. 제가 뭐 여기 원래 시나리오라고 저한테 이제 사회보라고 하신 분이 시나리오로 적어뒀는데 시나리오가 뭐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었는데 마지막 회의 선언은 이걸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법제학회 및 법연동호회가 후원하는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32주년 기념학술대회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 생활 속 입법 과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 시간 아침부터 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외부에서 저희 연구원 32주년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직접 궂은 날씨에도 와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